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석훈입니다. 자, 교육을 소재로 인문학 공부를 이어가는 우리 시간이 벌써 5번째가 됐네요. 자, 저의 연구 분야인 교육 철학과 교육의 역사에 지금까지의 많은 그 전문가들과 사상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다라는 주장을 1회부터 개진하고 지금까지 그 설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자기 실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양의 전통에서 특히 유가 전통에서 자기 실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양의 근대 교육 사상가 장자크 루소의 에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서양 근대 교육 사상에서 또 자기 실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그쪽으로 다가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의 기조는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가장 나다운 나를 살려내는 것인데, 참고로 또 여기 있는데 제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 자기 실현이기도 하고요. 제 책에 저자의 사인을 해서 그 독자분께 한마디씩 써드리는 그 글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쓰는 말이 이것입니다. 가장 님다운 삶을 꽃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가장 나다운 삶을 꽃피우는 것, 이게 자기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가마다, 교육자마다 나름의 표현과 접근 방식과 제기하는 학문의 도구는 다를지 몰라도 자기 실현은 궁극적으로 가장 나다운 나, 고유의 나, 나의 개성, 이런 것을 활짝 꽃피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개성을 아는 게 힘듭니다. 나의 고유성이 무엇인지 아는 게 힘듭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어떠한 특별한 것, 이게 뭔지 알아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해, 나를 알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의 역사를 훑어보면 많은 사상가들이 유용한 의견을 제시해줬고 그 방법론을 논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이 아니라 제가 또 이쪽을 찾아야 되는데, 서양의 교육 사상 중에서 루소의 에밀에 나온 자기 실현의 그 논지와 그리고 그 근거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나 자신을 주관적으로 대입해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찰 방식 등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루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매우 복잡한 의견이었는데, 사상은 천재적이지만 인격엔 흠결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어려운 과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흠이 많은 인격으로나마 이 세상과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인간과 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깊숙한 모순적인 측면을 알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큰 도움을 준 사상가라고 전 생각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소가 쓴 이 에밀이라는 책이 보통 아동 양육서처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부르주아가 득세하기 시작한 18세기 유럽에 보다 더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부르주아보다 더 훌륭한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말씀까지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그럼 그 에밀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 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는데, 그 에밀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은 쉬운데 어휘도 쉬운데 읽다 보면 굉장히 깊이 빠지게 혼란스럽게도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긴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단 몇 가지 발췌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소는 18세기 특히 프랑스의 부르주아들, 그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의 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래서 사실 요새 아이들 좀 비슷하게 그 이른바 빡센 학원에 보내서 마구 돌리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거 같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멀리 기숙사나 수녀원 또는 사립학교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 대한 사랑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아무 것에도 애정을 갖지 않는 습관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형제 자매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의례적으로 모일 것이고 그들은 그때 서로를 아주 정중하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타인처럼 대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친밀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 가족 사회가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루소가 지적하고 있는 집안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서로를 아주 정중하게 대한대요. 가족끼리 정중하게 대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가장 친밀해야 할 대상을 너무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럽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가족끼리는 물론 어느 정도의 정중함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합니다만 좀 허물이 없는 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당장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 어려운 삶을 헤쳐가는 그 팀원으로서 보다 더 이 건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멀리 기숙학교에 보냈어요. 돈 많이 주고 보내는 그런 귀족 학교 같은데요. 공감하세요? 여기서 루소가 중시하는 것은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지적으로 아주 똑똑해지고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이런 그런 것보다도 이를테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가족들끼리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갈등도 해결하고 이런 그 인간다운 삶을 특히 정을 나누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지식이나 학벌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말하면 사랑이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사랑이 세속적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의 정신분석학 기반 이론가 에릭슨의 인간 8단계 발달 이론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인간의 삶의 절반이 되는 성인기는 절반이 넘죠. 성인기는 돈 많이 벌고 속세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 의견이 저는 낭만적인 의견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낭만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돈보다 더 중요해. 그럼 우리는 매우 감상주의적이고 센치하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생물학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린 사회적 생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틀어지면 인생이 망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식, 부모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망조가 들면 그건 망한 인생이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저한테 반기를 드시겠다면 할 수 없는데 저희 개인적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그 만족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들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려면 특히 머리가 말랑말랑한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사춘기 이럴 때 가족들하고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빠가 돈이 많아서 돈만 많이 보내준다고 거기서 호화로운 무슨 사립학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루소는 당대 부르주아들을 이제 여기서 비판을 한 것이죠. 자, 사랑이 지성보다 학벌보다 사회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이 여기 담겨 있단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후대 그 루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낭만주의 사상가라는 그 꼬리표를 달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낭만이 그 센치하다는, 센티멘탈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 첨언을 하겠습니다. 기본 기조를 아시겠죠? 루소의 기조를 여기 한글만 보시면 아시겠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을 만드는 것이 루소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루소는 이 어린 에밀이라는 소년을 데리고 중년의 아저씨 루소가 가정교사가 돼서 1대1로 그 아이를 이제 지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에밀의 주된 내용인데, 또 다른 글을 보자면, 자, 여기서 에밀의 핵심 주장, 원리가 나옵니다.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내장된 자연의 성장 프로그램. 이 파란 글씨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근데 아래 것은 에밀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연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이이기를 원한다. 이 질서를 거역하면 우리는 익지도 않아 맛도 없는 이내 썩어버릴 과일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나는 10살 먹은 아이에게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170cm의 키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말이 헛나왔네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에밀의 문장이 이렇게 쉬워요. 쉬운데 다 깊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면 우리는 썩어버릴 과일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아이한테는 아이한테 맞는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는, 그러니까 10살 먹은 아이는 판단력을 갖출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직. 판단력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중에 있기 때문에 10살의 단계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살의 단계에 맞는 일이 뭘까요? 수학 정석을 푸는 것일까요? 영어 난해한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루소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현대 교육학자들도 그게 10살에 맞는 행위라고 보질 않아요. 그것은 아마 17, 8살 정도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살짜리 아이는 딴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몸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손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많이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놀아야 돼요. 정신적인 건강 이전에 신체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단계에 맞게 아직 복잡한 수학 문제는 못 풀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세세히 관찰하고 거기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해가 되는 거, 유리한 것들 등등을 이제 판별해내는 능력을 스스로 조금씩 갖추게 된다는 말이죠.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깊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참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만 저의 처가 굉장히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낳았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그 고국 한국처럼 제가 굉장히 겁을 먹고 두려웠어요. 아내와 딸 둘 다 잘못해서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저는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맨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이제 손수 많이 돌봤습니다. 저희 처는 출산 후에 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어요. 전 지금도 회고해 보건데 아이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디 가서 무슨 생고생을 하도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됐냐면 과부호를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학 박사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자율성을 키워야 된다는 뻔한 원리를 항상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를 과보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칠까봐 굉장히 겁이 났어요. 걔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될까봐. 그냥 훅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지세라. 이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중에서도 처음 첫째 애를 키웠을 때 회상해 보시면 제 심정을 그렇게 비웃기만 하시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첫 애를 낳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둘째서부터는 익숙해지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둘째 때 과보를 하는 부모는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땐 나가서 네 멋대로 해. 이렇게 내던졌죠. 그 결과 첫째는 매우 얌전하고 좀 수동적인 면이 생긴 반면에 둘째는 뭐 집안의 왕입니다. 부모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어요. 자, 어쨌든 과보를 하면서 제가 그 갓난아이 첫 딸을 병원에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거기가 저희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소아과에 데리고 다니는데 아이가 처음에 신생아 시절에 뭐 예방 접종할 것도 많고 병원에 자꾸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항상 이제 덜덜 떨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소아과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소아과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벽에 그래프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표준 성장 곡선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6개월 된 아이는 몸무게는 몇 킬로, 키는 몇 센치가 평균치다라고 해서 평균치 그래프를 이렇게 내는 것이죠. 그럼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몸무게를 달아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대조를 해보겠죠. 내 자식은 평균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평균치에 가까우면 보통 안심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재봤더니 애가 평균이 아니에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또 덜컥 겁이 났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가지고 또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마구 뭐라고 이제 막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시키시는 대로 다 했고, 먹이란 거 다 먹이고, 예방접종도 다 했는데, 애가 왜 비정상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은퇴를 앞둔 할머니 여의사셨는데, 백인 의사셨는데, 저한테 상당히 자상하게,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딱해 보였는지. 그때도 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더니, 저를 딱한 듯이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해주신 것을 지금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 불쌍한 놈아 이런 식으로. 내가 젊어서부터 40년 넘게 아이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단다. 그게 뭐냐면 모든 아이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의 성장 페이스를 갖고 있더라. 다 속도가 다르더라. 그게 왜 각각이 달라야 되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루소였어요. 저게 루소다. 저게 에밀이다. 저게 자연이다. 저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다. 자연이 무엇이냐? 저 밖에 있는 산과 들과 나무와 이런 것만 자연이 아니라 외재적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적 자연, 이걸 살리라는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적 자연이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내장된 자연의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선생님 말씀은 무엇이냐? 이 바보 같은 애비야. 네 아이는 네 아이의 개별적인 성장 프로그램의 페이스에 맞게 알아서 다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돌려서 해주신 것이죠. 이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아이들이 자란다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으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든 아이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작동 속도, 페이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빨리 자라잖아요. 어떤 아이는 10대 때 빨리 자라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20살 돼서 자라고. 키하고 몸무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5살만 돼도 한글을 다 깨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10살 때도 좀 한글이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구사하는 게 어려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다 그냥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열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개성이라는 것이에요.
지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 심리,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성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향, 능력, 역량 등등이 일률적으로 모든 아이가 똑같이 6살엔 이거, 7살엔 이거 이렇게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한테 왜 쟤처럼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 포함해서 말이죠. 저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물론 표준치보다 좀 많이 나간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저는 주치의 여의사 선생님께 큰 그 도움을 받고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도 큰 지침을 하사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덧붙여서 저의 전공인 교육학에 있어서 루소라는 사상의 핵심을 잘 포착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회고해 보건데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 인생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관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속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루소의 이 알미라고 할까, 통찰이라고 할까, 이 메시지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루소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또는 이런 조언이라고 할까요? 자연이 작용하도록 시간을 낭비하라. 왜냐하면 안에 자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살, 2살, 3살 하면서 이게 알아서 작동을 해서 사람이 크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명령해서 크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애초에 내장된 선천적인, 선험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에요. 유전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아마 물려받았겠죠. 그럼 그게 작동하길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가 느려 보여도 시간을 낭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고 가시죠. 어린 시절을 존중하라. 그들을 좋네, 나쁘네 평가하는 일을 서두르지 말라. 자연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 자연이 오래도록 작용하게 내버려 두어라. 자연의 작용을 방해할까 두려우니 말이다. 시간은 귀중한 것이기에 당신은 그 낭비를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린 시절 몇 년을 보내는 것을 불안해하는데 이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하루 종일 즐겁게 뛰어노는 것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시간을 낭비하라. 자, 이 루소의 조언을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께서는 곱씹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는 자연의 자리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죠.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게 뭐 우리의 부모로서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본성을 제동하면서 루소의 조언을 자꾸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끼어들고 있구나. 자연이 알아서 하는 면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지금 억지로 가속화하려는 무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자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를테면 그 과학박물관 같은 곳에 그런 부화의 그 통 같은 게 있거든요. 관찰하라고. 이게 그 웬만해서는 병아리가 처음부터 그 부리로 깨고 나오는 걸 다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요. 뭐 한 6, 7시간 진행될까? 그러니까 가서 몇십 분만 바라보다 오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아주 조금씩 부리로 그 알 껍질을 깨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답답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그 알을 깨주죠. 그럼 그 순간 병아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자, 이 원리를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인간도 자연입니다. 이걸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 사이보그 아니죠. 로봇 아니에요. 우린 자연의 일원입니다. 자연의 소산물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장나요. 탈이 나요. 여러 면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에겐, 특히 한국의 학부모들에겐 너무도 힘든 일이겠죠. 아이들 뛰노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뭐 너댓 살 먹은 아이 당연하고 9살, 10살까지도 뛰어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3살, 15살 마찬가지예요. 뛰어노는 건 언제나 중요해요. 어른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릴 때는 특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뛰어노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육체가 성장하고 건강하다는 건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육체 기반이에요. 육체가 건강한 게 첫째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심리의 건강이 그 보장이 되는 것이죠. 심리 건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뛰어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감정의 억압이 풀려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감정 억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기보다. 우리 어른이라 까먹었습니다만 아이들은 쬐꼼해서 항상 어른들의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다 표현하고 해소하지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도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심리 건강을 위해서 연락에 뛰어놀면서 땀 흘리고 소리 지르고 깍깍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또 사회성이 키워집니다. 같이 놀잖아요. 옆에 아이들 계속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 좋아하고 저러면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못 배우면 평생 사회에 속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필수적입니다. 수학보다 영어보다 국어보다 더 중요한 게 놀이를 통해서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창의성과 지성이 또 곁들여집니다. 창의성? 놀면서 얼마나 창의성이 높아지는데요. 놀면 일단 나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해소하기 때문에 나의 전 면모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눈치 보고 계산하고 이러면 창의성이 잘 안 일어납니다. 확 풀어낼 때 묻혀있던 저 무의식에 잠겨 있었던 다른 동력들이 일어나서 창의성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끝에 지성 써놓은 것이요. 우리가 놀이는 그냥 몸만 움직이면서 재미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놀이는 굉장히 머리를 쓰는 것이에요. 계속 관찰하고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생각하면서 보다 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는 지적인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노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요만한 때 연령대 아이들한테는 우리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권장해주고. 이거 필수적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이게 루소의 가르침이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특히 유럽인들의 아동과는 사실 유럽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아동과는 아동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보지 못하고 아동을 성인과 비슷하게 대해서 막대했다는 얘기예요. 아동에 대한 이해심이 척박했어요. 근데 이게 근대 이전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만의 흠결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21세기 인류, 우리의 아동과는 어떨까요? 무슨 사진인지 다 보이시죠? 서울, 아니 전국의 여러 곳, 대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지는데 6시쯤에 동네 어귀의 어떤 곳에 노란 버스가 서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줄지어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탈 때까지 그 안에서 폰하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삼각김밥 먹고 있어요. 왜? 6시 돼가지고 학원을 가야 되니까 학원에 가서 대충 저녁 때우면서 10시까지 또 있다 오는 것이죠. 어른인 여러분은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참 가슴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난 6시에 밥 먹고 다시 일하러 도서관 연구실에 들어간 일이 그런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 거치면서 그것도 전공까지 바꿔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걸 했는데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름 제가 골라서 좋아하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먹고 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사람이. 그게 인지상정이지. 다시 일하러 들어간다는 게, 아유, 언제나 그 무거운 발걸음이었단 말씀이에요. 뭐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학위를 따기 위해서.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걸 시키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학대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정서적인 학대. 우리 어른도 하기 싫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아이한테 강요하고 있잖아요. 아이는 하루 종일 놉니까? 놀기만 합니까? 아닌 거 다 아시죠? 아침 일찍 학교에 가요. 그건 아이의 직장이에요. 아이의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일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생활이 되풀이될 때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건강이 어떨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 감정적인 건강이 지적인 성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루소의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중세, 그 옛날 어른들이나 현대 어른들이나 아이들 이해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의 학부모들. 물론 반론이 당연히 나오죠.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안 하면 도태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식들 여기서 다 키웠습니다. 유학 안 보냈고요. 여기서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와서 대학 보냈어요. 저도 이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원리를 다시 상기해보자라는 말씀을 이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자연의 성장 프로그램을 따라서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놀게 자유롭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입시 경쟁 등을 생각하면 아이를 또 옥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학부모들의 현실이 있죠. 이를테면 이상과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상과 현실 중에서 이상을 버리고 현실 하나만 택하겠다는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욕심을 좀 더 내지 못해요? 이상도 함께 좀 챙기려는 욕심을 내는 마음을 먹으면 두 개를 결합시킬, 타협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면서 뭔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가 영영 결별하는 게 아니라 이상과 현실이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마다 부모와 교사가 다 개별적으로 집중해서 그 길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실 이게 현실 회피예요. 현실이란 이상과 현실이 늘 타협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현실일 것인데, 사실 많은 학부모들은 이상을 버림으로써 가짜 현실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불안하니까 따라하면서 나도 학원 다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해 주겠지라고 그냥 넌지시 믿으면서 아이 내면의 자연의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입시 경쟁 다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그 감정과 정서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양자 사이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입시적으로만 몰아세우지 말고 아이한테 여유도 주고 숨통을 틔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조율하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삶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인생은 고해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루소는 이런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에요. 잘 규제된 자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생각하고부터 그를 지도하는 수단으로 경쟁심, 질투심, 선망, 허영심, 탐욕, 비굴한 공포 등 육체가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금방 발효되어 정신을 부패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매우 위험한 그런 정념 외의 다른 수단을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정말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즉 잘 규제된 자유만을 제외하고 모든 방법을 시험해 보았다.
18세기 프랑스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한국한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경쟁심, 질투심, 선망, 허영심, 탐욕, 비굴함, 공포 등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는 뭐 실패해, 너 이러다가는 나고자 돼, 대학도 못 가, 뭐 등등의 뭐 이런 그 부정적인 동기유발 기제를 동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루소는 그거 말고 잘 규제된 자유라는 것을 써보라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써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길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만 보는 것은 단견입니다. 잘 규제된 자유. 여기서 에밀한테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잘 규제된이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루소가 실행한 것이 물론 가상이지만 소설 속에서 그 실행한 방법이 잘 규제된 자유입니다. 즉 에밀은 자기 멋대로 크는 아이는 아니에요. 자유방임주의 아닙니다. 분명히 엄격한 매우 냉정한 스승인 가정교사인 루소가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을 하자 쪽에 합의를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들판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가서 네 멋대로 하게 거기선 자율성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풀을 뜯고 뭐 짐승을 보고 하는 것에 세세히 개입을 하지 않아요. 거기선 자기 마음대로 자율성을 갖고 하게 하지만 그러나 늘 지켜보고 지지를 해주거나 지원해주거나 또는 뭔가 벗어났을 때는 나름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손길을 뻗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인 선생이 분명히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잘 규제된 자유예요. 그래서 그 루소의 에밀에 제시한 그 교사상을 소극적인 교사상이라고들 교육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이지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진지한 소극적인 교사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그냥 끌어안아서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라고 사실 많은 교육자들이 토로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선생님께서도 일단 아이를 어느 그 지점의 어떤 단계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거기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면의 자연의 성장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두꺼운 에밀이라는 책을 생략하고 우리 그거 다 볼 수 없으니까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럼 에밀은 어떤 사람인가? 자연이 교육한 에밀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사실 쉽지가 않아서요. 좀 곱씹어보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밀은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절제하며 의연하며 용기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고통에 별로 민감하지 않지만 꿋꿋이 참아낼 줄 안다. 왜냐하면 그는 운명을 거역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고 필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 있다. 자유롭게 살면서 인간사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는 자신을 전혀 타인과의 고려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며 타인 또한 자신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의 평화도 깨는 일 없이 그는 자연이 허락해주는 한 만족해하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왔다. 다시 한번 에밀의 글은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의 뜻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글 보시면서 제가 카메라를 건드네. 잠깐만요. 제가 5초 동안 체크할 동안 글을 계속 생각해 주세요. 자, 충분히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여전히 어려운 글입니다. 이런 에밀이라는 다 자란 소년의 인간됨에 만족하세요?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루소가 오랫동안 키운 에밀이라는 소년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사람 좋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가? 저도 이 글을 가지고 오래 생각했어요. 오래라는 것은 몇 시간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죠. 인간사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이런 말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 책의, 작년에 낸 책의 제목을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라고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삶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곳으로 담담하게 다가가고 죽음을 삶의 완성의 지점으로 구상해서 그 완성을 어떻게 보다 더 제대로 완성시킬까? 그것을 고민만 하면서 다가가는 게 삶이라고 볼 때 죽음은 그 두려운 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삶의 졸업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에밀이 마음에 드시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이 에밀이 어떤 사람으로서 제시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유럽에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부르주아를 대체할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인간상이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 글만 보면 잘 판단이 안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구절이에요. 자신을 전혀 타인과의 고려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부르주아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반론이 나올 만합니다. 지 생각밖에 안 하는 놈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올 만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에밀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에요. 룰소는 에밀에서 당대 18세기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라고 비판했어요. 거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에도 그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낯설고 편하지 못하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다. 현대인들은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대요. 우리도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화장을 하셨으면 그게 가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 남자라 화장을 안 하는데 화장을 지우면 이른바 쌩얼, 그게 가면을 지운 나의 모습일까? 그건 너무 좀 피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전 지금 가면을 쓰고 있어요. 교수 가면이에요. 선생 가면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가면을 안 썼다고 추정을 해보면 그럼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교수에 맞는 어투와 표정과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수업을 이끌고 있는 게 편하고 합당하지. 그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그냥 헬렐레 하고 노는 그런 태도와 언행으로 이걸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매우 불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이 사회적 상황에 맞는 내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가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다른 상황에.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실에서 교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가면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를테면 식당에 가서 그 가면을 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교수같이 주문한다 그러면 얼마나 밥맛 없겠어요. 식당에 가서는 또 식당은 소비자 가면을 쓰는 것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언행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선 남편의 그 공손한 가면을 쓰는 게 좋겠고 또는 아이들을 보면 또 아이들에게 자애로운 또 아빠인 척하는 가면을 써야 되겠죠. 척한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역할에 맞는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면은 따라서 위선이 아닙니다. 가면은 사회화된 나의 면모예요. 사회화된 것입니다.
가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대사회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인격에 사회를 향해 나온 면, 사회를 향해 만들어진 면을 가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가면을 잘 못 가꿨어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래서 집에서 막 울고 밖에서도 막 울고 그러죠. 아직 밖에서 쓰는 가면을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조금 커지면 아이들이 소년 소녀가 되면 집에서 하던 대로 밖에서 하면 창피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밖에 사회에서 적절한 가면을 하나씩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 평생 살아온 성인들은 평생토록 수많은 가면을 가꾸고 장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탁탁 바꿔 쓸 수가 있어서 이 사회에서 사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화된 인격인 그런 자아의 일부인 가면을 루소는 왜 비판하느냐? 가면이 자기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의 일부, 피상적인 일부에 불과한 게 전부다라고 착각해서 거기에만 온 신경을 다 쓰고 살고 있다라고 현대인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안에 있는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가면 안에 나는 누구입니까? 바꿔 말해서 타인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하고는 무관한 나의 고유한 그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나다운 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루소는 현대인이 그것을 까먹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면에만 집착해서 어떻게 보이는 것만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들의 좀 더 잘나 보일까, 이것만 늘 신경 쓰고 산다는 것이에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그것은 단지 나의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간됨, 타인은 나를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것들 늘 신경 쓰고 살잖아요.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승용차 살 때 하차감이 중요하다. 원래 용어는 승차감인 거 다 아시죠? 그따위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리면서 느끼는 타인들의 시선, 부러워하는 시선,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매우 피상적인 그런 현대인들의 정서가 담긴 용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는가. 거기에 목숨을 건 경우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 그러면 나는 가면과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가면 안에 훨씬 더 넓고 깊고 풍성한 나의 다른 면들은 외면하고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루소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봤고, 이게 부분적인 삶이라고 봤고, 따라서 18세기의 부르주아들은 요만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원래 인격은 이렇게 큰데 가면 뒤에도 굉장히 뭔가가 많은데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에밀은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보는가를 훨씬 중시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어려운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신을 전혀 타인과의 고려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기적이고 아나무인이고 뻔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번에 유교 말씀드릴 때 공자가 했었던 말, 논어에 나오는 말, 공자는 화의부동한다 라는 말하고 비슷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화의부동. 타인과 조화롭게 살지만 부동, 타인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남들을 쫓아갈 생각 안 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저 아이들은 저렇게 비싼 학원에 이렇게 애들을 보니까 나도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아닙니다. 저 집 아이는 저렇게 보내지만 우리 집 아이는 이런 개성과 이런 재능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기 보내는 건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아이한테 맞는 양육 방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게 이제 화의부동이거든요. 에밀의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회에서 모두가 쫓아가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유성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의 개성 그리고 사회에 따라가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없는 문제죠. 언제나 이분법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져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통념을 따르고 사회에 맞추는 가면도 나름 중요해요. 가면도 중요하지만 나의 고유성 개성도 중요해요. 두 개 같이 가야 될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간다는 얘기를 루소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게 그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빙산은 그 대부분이 바다 밑에 잠겨 있고 일부분만 해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기 바다 위에 그 얼음 조각이 이렇게 떠 있으면 조그맣다라고 생각해서 배가 그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밑에 이제 거대한 부분에 부딪혀서 좌초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산이 이렇게 아래가 훨씬 더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것이 크다는 얘기고, 마치 이것이 인간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인간의 의식의 전체상을 설명할 때 은유로서 비유로서 잘 쓰입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빙산처럼 우리도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즉 우리가 의식하는 그 부분은 아주 작고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것, 우리의 무의식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내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보다 저는 훨씬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이 오히려 축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수면 위에 올라온 요만한 빙산, 즉 내가 알고 있는 나 중에서도 밖을 향해서 난 것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람 얼굴처럼. 이것을 가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체 넓은 의식세계의 인격 중에서 오직 요 얄팍한 여기에만 집착해서 사는 게 현대인들 부르주아라고 루소가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이 깊은 곳에 잠겨있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개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편협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살아야, 전인격적으로 살아야 훨씬 힘을 내고 건강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 이 가면처럼 보이는 것을 심층심리학에서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소나는 이런저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연극 배우들이 역할에 맞는 썼던 가면이 있대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 지금은 심리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대사회적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자아, 인격, 의식의 여러 면 중에서 세상을 향해서 반응해서 만들어진 그 부분을 페르소나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즉 피상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이게 루소의 지적이에요. 전부는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핵심을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자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그 핵심을 자기라고 표현할 때 자기 실현이란 이런 가면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가면을 포함해서 나의 무의식의 인격 전체를 함께 구동하는 진짜 주인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 개념인데 루소는 융보다 훨씬 과거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비슷한 인간 인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자, 그래서 루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깊숙한 나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주아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는 매우 신랄한 표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타인만 생각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만 생각한다. 자신과의 관계, 대자아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나와의 관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진짜 좋아하지? 나의 숨겨진 욕구는 뭐야? 나는 삶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구해가는 게 자신과의 관계겠죠. 그런데 그런 자신과의 관계에선 타인만 생각한대요. 내가 이것을 원하면 타인들이 이걸 칭찬해 줄까? 아니면 비난할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밀한 이런 욕구 같은 것은 결국은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자아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선 자신만 생각한대요. 타인과의 관계 뭐? 오늘 함께 일할 사람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공동체 일원들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자기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했던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제시한 에밀이라는 인간상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시선보다도 그거는 일단 2차적인 문제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진짜 성향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타협을 도모하겠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깊숙한 본질 측면에서 챙긴 사람이, 드러낸 사람이 사실은 타인들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루소적인 견해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개성을 가장 개발 잘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공동체의 그 기여나 또 뭐라고 해야 될까? 기여, 헌신, 뭐 이런 것을 겉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는 생활 방식, 유행을 다 따라가는 게 기여라고 보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동의불화인데, 소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평생에 걸쳐서 가장 최대한까지 개발해내서 세상을 위한 자신의 작품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 작품이 예술 작품, 학문이 됐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공동체에서 함께 어떤 내가 맡은 작은 역할이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아니면 경제생활에 참여해서 어떤 생산물을 내는데 내가 기여를 했든 간에 내 개성이 다 담긴 최선을 내가 바쳤을 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밀이라는 사람은 루소가 보기에는 부르주아하고 완전히 반대 지평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중간 결론을 이런 말씀드리겠어요. 자연의 성장 프로그램 작동을 기다리라는 루소의 이상주의적 교육 사상은 이후 현대 교육 발전의 목표가 되었는데, 현대 교육 발전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사상가들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유명한 스위스의 페스탈로츠는 그냥 루소가 제시한 이상을 그대로 지상에 구현한 학교를 만들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고, 프레벨은 뭐 주식회사 프레벨도 아마 있죠. 유치원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몬테소리도 몬테소리 스쿨 만든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후예들이 만들었구나. 마리아 몬테소리,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교육사상가인 몬테소리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미국의 존 듀이 같은 교육 철학자는 현대의 교육학자라든가 교육자들은 하나의 그 전범으로 삼는 귀감으로 삼는 그런 철학자이고요. 이들 모두에게 루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영향의 연장선상에 유네스코의 교육 이념까지 뻗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엄청난 교육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인 건 분명한데, 제가 여기다 가로 쓰고 써놨죠. 이루지 못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제각각의 자연 성장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완전히 다 기다려주고 그것만을 존중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고 1대1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키우게 되죠. 그리고 모아서 키우는 게 또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개별적인 자연 성장을 존중해 줄 수는 없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대체로 연령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유럽의 대안적 학교에서는 그런 연령 구분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보다 더 자연 성장 프로그램에 가깝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즉 그런 예들도 루소가 던진 그 교육적인 사상을 계속 승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루소의 교육 사상이 다 실현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구 선진 국가들도 아직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루소의 자연 성장 프로그램을 많은 부모들이 지금 중시해 오는 그런 단계에 더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입시 경쟁 현실이 무게가 너무 커서
이 자연 성장 프로그램이 기가 죽어 있죠. 이 기를 좀 더 살려서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지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루소는 서양 교육의 이상을 제시했지만 그게 완전히 현실에서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 헛된 이상주의적인 이상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인 교육자들은 여전히 루소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직도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에밀이라는 인물을 키우겠다는 그 루소의 교육 방법이란 게 사실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원리와 도식과 순서에 의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에밀이란 책이 그런 책입니다. 소설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에밀에서 제시된 교육 원리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한 시도를 골라가지고 에밀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화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에밀의 사상을 20세기 말, 21세기 초 지금까지 걸쳐서 화해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원래 에밀을 화해로서 이해했었던 사람이 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루소의 팬이었던 칸트예요. 화해란 무엇이냐? 자연과 문명의 화해, 동물적인 이기성과 이성적인 판단과의 화해, 많은 것들이 화해에 속하긴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런 개념을 제시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화해라는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건 제 용어는 아닙니다만 내면의 화해. 내가 나하고 화해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나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일단 전제가 내가 나하고 사이가 나쁘다라는 전제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사이가 좋으시면 화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이가 나쁘다면 화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게 나와 사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편하지 못하면 내가 나와 사이가 나쁜 것이겠죠. 나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화만 나고 내가 밉다 그러면 내가 싫다 그러면 진짜 사이가 나쁜 것이죠. 자긍심, 자존심 엄청나게 낮고 그러면 사이가 나쁜 것이죠. 또는 나의 가면, 즉 페르소나, 이게 나의 전부이고 그 안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다. 이러면 그것도 사이가 나쁜 것이겠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산다는 비판을 루소가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힘을 못 내요. 왜냐하면 자연은, 생명체는 자신을 다 발휘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자연의 생태계에서. 어떤 곤충 한 마리, 풀 한 폭이, 짐승들이 자신을 다 동원하지 않고 일부분만 써서 살아남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도 자신의 모든 신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심리적인, 내적인, 지성적인 것들 다 발휘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만 년 동안 생존해 온 존재예요. 지금 현대사회라고 다르겠어요? 대충 살자 그러면 망하죠. 우리를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다 내려면 우리의 그 깊은 근원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될 거를 가면에만 매달려서 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는 돈은 잘 벌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삶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루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안 살고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느냐?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에밀을 해설한 칸트 같은 철학자 이후에 이제 제 모교였던 학교에 앨런 블룸이라는 유명한 사상사가가 있었는데 이분도 화해라는 개념을 빌어서 특히 이제 내면의 화해라고 쓰면서 루소를 해설했거든요. 루소의 해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골라서 제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해설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요. 이거 한 가지만 골라서 에밀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트와 블룸의 화해라는 해석에 따르면 화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화해하지 않으면 쬐꼬만 나, 부분적인 나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성을 보존하는 자연인이 된다는 것,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자연스러운 인간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손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과 정신을 다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성을 보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부르주아하고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루소가 계속 했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화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순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거의 통합시키기 힘든 모순적인 존재로 본 것은 루소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매우 모순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적 모순이 아주 충만했었던 사람이라 인간을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게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인간성의 깊은 면을 바라보는데 큰 통찰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 인간한테 있어요. 선한 것이 있죠. 빛나는 것.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구차한 일상을 찌질하게 살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저 자신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론 빛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빛나는 건 훌륭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드물긴 하겠지만, 거기다 우리한테 이타심도 있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다 넓은,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중시하는 윤리적인 마음이 있고,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이상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신은 신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God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신성에 맞닿은 부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을 그냥 이렇게 담았어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신은 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근데 인간 안에 이런 것만 있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천사 넘어가는 신이겠네요. 이런 게 같이 있어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부정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기심, 본능, 더 낫게 만들려는 윤리적인 것보다는 본능 추구해서 제 욕심 챙기고 지금 있는 거 사재기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더 중요한 마음. 신이기보다는 악마에 가까운 이런 무시무시한 음침한 컴컴한 것을 인간이 내면에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부인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이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이 아니라 인간 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런 판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마치 인간 안에 악마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유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 안에는 신성과 같은 빛나는 고귀한 게 있는 것도 같은데 악마와 같은 음침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인간은 너무 모순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간극이 너무 커요. 선과 악의 간극이. 근데 둘 다 분명히 있어요. 선과 악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이타심과 이기심은 거의 누구한테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이코패스도 가끔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인간 아닌데 이 간극이 너무 커요. 이렇게 찢어져서 스펙트럼이 큽니다. 너무 모순된 존재라 이런 인간을 데리고 어떻게 같이 사냐 하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죠? 그런데 그걸 해왔어요. 인간은 옛날서부터 맹수로부터 도망가면서 서로 위하고 보호해주면서 사회를 이루어서 결국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게 인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근데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냐는 모든 교육자들, 사상가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루소 당대의 학교는 위의 것들의 실현을 위해 아래 것들의 제거를 추구한다. 즉,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겠죠, 누구나. 어떻게 이런 게 많은 사람을 키우냐? 이걸 잘라버리면 된다는 얘기, 이걸 지워버린다, 제거.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 나빠. 안 돼. 아니면 퇴출시키고, 정학시키고, 퇴학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식으로 제거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루소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루소는 악과 어둠과 이기심 이거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엄연한 일부란 얘기입니다. 얘를 데리고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루소 당대 학교하고는 다르게 루소의 영향을 받은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전체성 또는 전인성 이걸 중시했고, 그래서 통일성의 상실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지향했다. 바꿔 말해서 이걸 다 통틀어야 인간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아래 걸 지울 수도 없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지고 가는 인간으로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다 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현대 심리학의 고민거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아래 것 위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자처럼만 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성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대 심리학, 특히 인격 심리학은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과연 저 성자는 어느 순간에 숨겨둔 악이 삐져나올까? 이걸 의심하지 그 사람이 악이 없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현대 심리학이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예수나 붓다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좀 공상 같은 이야기고, 일반적인 인간을 보면 양면이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현대 심리학적인 의견인데, 그 사상적인 그 단초를 루소가 제공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루소의 내면의 화해는 무엇인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후속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선과 빛과 이타심 등등 이것이 우리의 진짜 주인임을 깨달아서 진짜 주인으로 하여금 이 아래 악과 어둠 이기심을 감싸 안게 하는 것, 이게 내면의 화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루소가 이해한 내면의 화해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판정은 내리기 물론 힘든 일입니다. 일단 루소는 이게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성선설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루소가 순진무구한 성선설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보건대. 그러니까 악도 분명히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악이 분명히 있다라고 본 사람이에요. 얘를 지울 수도 없다고 봤어요. 얘를 데려가야만 돼요. 근데 문제는 선이 주인이기 때문에 선이 악을 감싸게 해서 데리고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이해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실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루소가 악이 아니라 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건 철학적인 어떤 논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 따라서 루소는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루소는 서양 문명의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이어져 나온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는 헬레니즘이란 정신과 유대 기독교의 물줄기에서 나온 신앙심을 존중하는 줄기, 그 두 개 중에서 유대 기독교에서 나온 신앙심을 존중하는 헤브라이즘적인 측면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루소는 어떻게 갖게 되느냐? 루소는 뭐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 일종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한 묘사는 없어요. 그러나 루소의 그 참회록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듣는 느낌은 이 사람은 계시받은 인물이에요. 그런 걸 믿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를 계시로 받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 깊숙한 데서 어떤 조상들이 쌓아온 수십만 년 이상의 축적된 지혜를 이렇게 가끔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인지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루소는 위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일상적인 의미의 기독교도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 인물이죠. 자, 그래서 내면의 화해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이 악을 감싸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이야기라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그림 잠깐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질문하면 검은데 눈길을 주시면 박쥐가 보이죠. 악마예요. 악마 눈에는 악마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연히 눈길을 검은데 줬으면 악마만 보여요. 그런데 눈길을 하얀데 줬으면 천사가 보이네요.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안에는 악과 선이 이렇게 늘 얽히고 설키고 엄청나게 뻗어나가면서 존재해 있는데 둘이 항상 같이 있고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천사처럼 구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어떤지. 저는 저 자신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제가 천사처럼 굴 때도 있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사람한테 저도 악마가 돼요. 양면이 다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을 어떻게 화해하느냐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죠. 얘는 가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그 에밀을 읽으면서 설명하기를 고민을 해왔는데 제가 미국의 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본 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에 읽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손수 번역을 해서 제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더니 이게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왜냐면 원래 제가 번역한 그 문구 그대로 퍼져나간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이 출처를 다 밝히고 한석훈이 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퍼져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 제자가 알려준 것인데 한 TV 드라마에도 이 글이 나왔대요. 전 그 드라마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매우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면의 화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로키족은 북미 쪽의 그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원주민 집단이죠. 족속이죠. 거기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런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무시무시한 싸움인데 두 마리 늑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대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한 늑대는 악마다. 우리 안에 악마 늑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두려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학, 죄책감, 증오, 열등감, 거짓, 가짜 자부심, 경쟁심, 우월감, 자기중심적 생각 등등. 아휴, 다 나쁜 말들이라 그냥 빨리 읽어치우고 싶은 기분에 빨리 읽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숨기고 도망갈 수 없죠.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단 말씀입니다. 제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나 점검하십시오.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늑대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 착한 늑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나 보십시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나눔, 고요, 겸허, 친절, 자비, 우정, 동정, 너그러움, 진실, 애정, 믿음 등등. 이것도 빨리 읽었어요. 이런 걸 자주 내놓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또 빨리 읽고 넘어왔어요. 그러나 있죠. 우리 안에 이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선한 늑대도 있단 말씀이에요. 이러니 인간이 얼마나 정리하기 힘든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들끼리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평화롭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가 보다 더 서로를 위해 주고 평화로운 그래서 공생을 지향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이상주의자들 중에 이제 루소 같은 사상가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골치예요. 우리 안에서 두 마리 늑대가 함께 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싸움이 너희들 안에도 또 모든 다른 사람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단다. 아이들이 이에 관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하나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러셨대요. 나쁜 늑대한테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고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걔가 이기고 두 마리 늑대를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데려가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늑대 미워하고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한테 힘을 주면 걔가 날뛰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 분노, 폭력에 사로잡히면 이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걔를 힘을 약하게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걔를 먹이를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고 여기에 힘을 주지 말고 이런 것들을 키울 노력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매우 힘든 요청입니다만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펼쳐져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각자에 맞는 그 방법을 구해서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자는 얘기죠. 이것이 루소의 내면의 화해 개념하고 일치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글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내면의 화해입니다. 나쁜 늑대를 죽일 수 없어요. 데려가야만 돼요. 근데 어떻게 화해하느냐? 착한 늑대한테 힘을 줘서 걔를 키움으로써 착한 늑대가 나쁜 늑대를 이렇게 감싸 안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화해란 말씀입니다.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얀 데 속한 것은 빛, 선, 이타 등등 좋은 것들이에요. 검은 데 속한 것은 아까 나쁜 걸로 얘기한 어둠, 악, 이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보통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악하거나 완전히 선한 사람은 뭐 없겠죠. 대충 섞여 있는 회색 영역이 넓은 게 보통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착하거나 조금 못되거나 그 정도란 말씀이죠.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루소 같은 사상가들은 가능하면 죄송합니다. 선하고 빛나는 것을 더 키워준 그런 존재로 성숙시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걸 막 흔들어서 칵테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검은 게 다 퍼져버리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원하지 않아요. 루소라든가 교육자들은. 이건 대충 타협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게 오히려 더 많아 보여요. 그보단 이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이냐? 어떤 상태냐? 무겁고 탁한 게 가라앉아서 아래 점점 깔려서 침전되다 보니 맑고 투명한 부분이 훨씬 넓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악, 이기심이 굉장히 줄어들고 빛과 선함과 이타심이 훨씬 커진 그런 상태가 바로 내면의 화해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물통에서 밖으로 무엇이 삐져나올 수는 없어요. 갇혀 있어요. 우린 항상 어둠과 악을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얘가 작아지게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실제 물리적으로 물통에서 어떻게 이게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 제가 이것은 칵테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흔들면 이렇게 되죠. 반대로 이건 가만 놔두면 됩니다. 이걸 가만 놔두죠? 그럼 무거운 게 가라앉잖아요. 가만 놔둔다는 것은 고요와 평화입니다. 이것은 성리학의 거경궁리에서 말씀드렸던 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내가 가장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것이라도 이 순간과 대상에 완전히 집중함으로써 고요와 평화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게 마련이죠. 그러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바깥에 조그만 자극에도 흔들리면 이게 바로 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미약한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겠죠. 그걸 알면서 내 안에 나쁜 늑대가 언제든지 동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겸허함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실패할 수 있어요. 언제나 미끄러질 수 있어요.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날 위를 자기는 항상 걷고 있고 거기서 늘 미끄러져서 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자기는 다시 위험한 길에 올라가서 또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단칼에 다 깨우치고 열반에 드는 그런 것이 인간한테 가능할까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다는 그 주장들이나 사람들은 꽤 많이 봤는데 전 좀 의심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다시 자신을 고추 세우고 자신 안에 나쁜 늑대의 위험함을 알면서 걔를 가능하면 작게 만들려고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게 인간의 길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빛이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가? 자기 인식이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나의 내면의 화해를 추구하는 것도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루소의 에밀에 나와 있는 텍스트 가지고만 설명하는 게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뭐라고 할까? 과외 선생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분들의 도움을 늘 받거든요. 고전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저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에밀 through depth psychology라고 써놓은 건 제가 보려고 메모 써놓은 것인데, 심층 심리학자들의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에밀을 이해하고자 제가 한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융 선생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구스타프 융, 에릭 에릭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층 심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의 역동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연구, 개념 등등을 바탕으로 내면의 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 잠깐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이 프로이트 역을 맡았고요. 이 사람이 융 역을 맡았어요. 이 사람은 비고 모텐슨이라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아카데미 상 받은 그린북인가? 거기에 또 주연으로 나왔던 명배우죠. 이 사람도 마이클 패스벤더 유명한 명배우이고요. 이런 명배우들하고 그리고 유명한 또 키라 나이틀리를 주연으로 세워서 헐리우드에서 프로이트와 융의 관계,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결별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제목이 A Dangerous Method입니다. 위험한 방법. 무엇이 위험하냐? 정신 분석, 즉 무의식을 건드리는 방법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냥 이제 일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매우 좋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그런 영화이고요. 그리고 19금을 넘어간 한 29금쯤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손도손 단란하게 보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얼굴 붉히고 그런 것이라 그냥 참고로만 알려드리고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보시기 바라는데,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프로이트나 융 같은 사람의 무의식 세계의 역동을 밝히는 이런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분석 심리학적인 그 연구 방식이 서구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구가 더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우수하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지만, 무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게 현대인들의 심성에 호소하는 바는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구인들처럼 똑같이 대도시에서 현대인으로서 각박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건드려보는 이런 방식이 우리한테도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나인 의식계의 페르소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하는 인격의 피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깊숙한 자아, 저 밑에는 숨겨진 어떤 욕구, 상처, 트라우마와 숨겨진 가능성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두드려보는 것을 심층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층심리학에서 제기하는 인간관,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에밀에서 얘기하는 내면의 화해. 이거는 오늘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길어져서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그리고 제가 드릴 이 말씀이 이게 1, 2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분, 20분은 소요가 될 테니까, 오늘이 5번째 수업이고 다음 주가 6번째 수업,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수업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즉 심층심리학적으로 루소 에밀의 내면의 화해라는 개념을 엿보는 강의를 먼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우리 6회 수업에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일단 내면의 화해 개념을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다, 내가 나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내 안엔 여러 다양한 양극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선악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과 진정한 나의 본성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것을 다 이렇게 감싸 안아서 화해라는 것을 내면의 화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는 선한 늑대, 악한 늑대 기본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악한 늑대를 데려가야 된다는 거.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왜? 걔가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의 어떤 면의 일부? 몸뚱아리, 생명체, 생물학적 존재성의 일부입니다. 그걸 제외시키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나쁜 늑대도 인정하고 데려가야만 돼요. 마치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드리는 말씀 들어보신다면 나쁜 늑대도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포 이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안녕히 가십시오.